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률의 효력 중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때는 제목이 뭐였죠? 목적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적법성에는 뭐가 나오죠? 법령이 나오는 거고, 법령이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를 살펴봤고, 민법의 규정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면 강행 규정을 해석을 했고, 금지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이 있으면 해석에 의해서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 규정이 되거나 아니면 단속 규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어떤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규정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 뭔가요? 다 못해요, 사실. 그럼 왜 이러한 애매모호한 뭔가 알 수 없는 조항을 뒀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법을 만들었죠. 제가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를 들으면서 피해자 구제를 해서 법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게 후속 조치죠. 그리고 우리가 법으로 규율한 사항들은 많습니다. 근데 건 바이 건으로 다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규정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의로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법의로 규율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겁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지만 103조 2에서 효력을 부인시킨 게 있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많이 지문 보는 게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103조 위반이에요. 여러분, 돈을 빌리는데 그 동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돈을 빌릴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한다는 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중요합니까? 즉, 그 말 뜻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왜 빌린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와 관련된 규율한 법령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릴 일은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놓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103조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자, 근데 이렇게 추상적 규정이었죠. 딱 그 선량 풍속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그 조항의 하나였고 성격상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려 있어야 돼요. 즉, 구체성을 가게 되면 규율한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하나씩 대법원 판례에 통해서 이론이 구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이해가 아니라 사실은 정리된 내용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기출 지문도 이러한 내용들을 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그래서 기출 지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그 법률행위 무효다. 참 처음에 이 문장을 접했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여러분, 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예컨대 도박자금을 빌리거나 도박빚을 갚으려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합니다. 이런 지문을 많이 예를 듭니다. 근데 여러분, 도박자금을 빌리는 행위, 법률행위는 사실 빌리는 행위와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유를 묻습니까? 여러분, 매매 계약서상에 매매 계약 목적물, 매매 대금 지급 방법,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이 됐으면 그 저당권 해결하는 방법,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그걸 왜 사는지에 대해 기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에요. 즉, 법률행위 내용이 아닌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이 부동산 양도하는 이유가 도박빚을 갚는 자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효력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무효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도박자금은 비슷하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도박빚에 빠진 사람의 그 상태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뺏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도박자금을 1,000만 원 빌려주고
고리를 붙여서 뺏는 사회적 이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가 될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을 해결하는 이론이 필요했는데 103조가 이제 하나의 단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됐을 반사회적이었을 때만 무효가 되는 건데 이런 동기, 이 도박 빚을 갚은 하나의 동기인 거예요. 도박자금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은 돈을 빌리는 자체가 부동산 양도하는 게 법률 행위지 그 동기 자체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규율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만든 겁니다. 어떤 경우냐? 상대방에게 이 돈을 빌리는 이유, 그 이유를 표시하거나 알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에 포섭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동기나 그런 것들을 법률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알았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을 표시하거나 알려주는 얘기는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만약 모르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무효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동기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사실 동기가 포섭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법률행위에 상관은 큰 없어요. 자, 매매계약처럼 어떤 권리 의무의 효과가 발생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박자금을 사용하려고 돈을 빌렸다. 그 핵심 금전소비대책이 뭡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빌려주고 갚는 거고 언제 갚냐? 이자는 얼마냐? 그게 중요하지 그 동기가 알려진다 하더라도 법리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규율의 필요성이 때문에 이런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동기의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따른 취소에서도 나오는 내용에서 사실 따온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나의 이론적 수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잘 나오니까 이 지문과 함께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법률행위 무효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 매매계약 같은 걸 예를 들겠습니다. 매매계약은 계약은 이때고 잔금은 이때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월수가 시간적으로 기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를 다툴 때 어느 시점으로 보냐가 중요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을 볼지 아니면 이 시점으로 볼지 이 시점 볼지 이 시점을 달리할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대부분의 원칙들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한 데 불과한 때는 사회 질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 표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강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제를 했다는 겁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자, 매도인은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매수인이 위력이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해서 강박해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유형력에 물리를 행사하는 거죠. 압박하는 겁니다. 매도인의 의사결정이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률행위 내용이 들어갑니까? 법률행위 내용은 강박을 사용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항상 법률행위 내용이 포섭되죠. 앞서 말한 것도 엄밀한 모형이면 따지고 보면 좀 의문이 제기되지만 포섭을 시키잖아요. 표시 등 알려질 때는 법률행위 내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반사회질서 위반행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논리로 기록되는데 강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강박 자체는 폭력을 행사한다, 윽박지렸다,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도장을 찍었다 이런 게 법률행위 내용에 포섭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사회질서 위반행위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배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입니다. 강박의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했을 때 무효가 되고요. 그 정도가 안 되면 취소할 수는 사유가 됩니다. 그 의사표시 취소, 흠결의 문제로 기결되는 겁니다. 요 지문도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무효는 이런 겁니다. 이게 항상 법률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특히 계약이 문제됐을 때 계약은 당사자가 특정이 된 거고 그 효력은 그 사람들 사이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상시에 부합됩니다. 하지만 반사회 질서 법률의 무효는 계약의 당사자 약정의 체결의 당사자가 이해 당사자 누구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요 지문도 잘 나옵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건 누구든지
이 약정이 무효가 되는 법률 행위에 약정을 가정했을 때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표현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질문도 잘 나오는데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 행위의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자, 여러분 이중매매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들이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대리인이 배임 행위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매매계약 유효성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효력의 유무를 정하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문에서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인데 그건 틀린 질문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지문이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압축될 수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대리인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일부만이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자,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하나를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필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필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만 103조 2박 안 됐다. 그럼 전체를 무효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부만 무효를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필지가 무효가 됨으로써 나머지 계약 전체에 매매계약 흐르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면 전부 무효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원칙은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전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의 경우 추인을 하여도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무권대리 추인,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의 효력에 따르면 무효이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들이 효력이 유효해지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무효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사에서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효는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에 대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경우를 왜 우리가 근데 그렇게 규율하고 있죠? 야, 이건 사회질서 위반되는 건 도저히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되기 때문에 용납해서 안 돼.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추인에 의해서 효과를 보게 한다? 그럼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같은 결과가 처음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사회질서 위반의 약정 상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이 추인의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처음에 약정을 체결했어요. 법률 행위죠. 근데 사회질서 위반했고 무효가 됐어요. 근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추인을 해서 유효를 한다. 다시 처음의 상태로 온 것과 똑같은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의 규정을 침탈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 잘 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 효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효과도 생기지 않지만 추인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처럼 새로운 약정 한 것처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에 되는 약정이 존재하는 꼴이 되는 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질서 103조 위반은 선량한 풍속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용납하는 결과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떠한 식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 문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 자, 처음부터 우리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선량 풍속 위반인 것을 감으로 와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을 도와 모아놓고 사고 발생할 때 일정한 돈을 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올라가요. 보험금 그 납입금이. 그럼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있게 되죠. 그런 현상들은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사가 가정한다는 건 처벌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효력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오로지 보험사고를 그래요.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을 취득할 목적. 이것도 당연히 오로지 보험사고를 의도한 거죠.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 겁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보호를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한 취득할 목적. 보험계약에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보험사기는 항상 막고 이거 부정하게 타는 것은 막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해서 다 무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다 보험과 관련된 거네요. 그런데 잘 문제 보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 뭔가 무효를 시켜야 할 필요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걸 감이 오는 문구입니다. 오로지 보험사고가 가장. 보험은 우연한 것인데 오로지 가정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부정 취득할 목적. 이건 보험과 관련된 것은 부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 그 허위 진술과 대가를 받는 거. 이거는 허위 진술을 통해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허위 진술과 대가를 약정했는데 안 준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네가 이렇게 허위 진술하면 내가 얼마 줄게 약정하고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소송을 갔어요. 이걸 받아주면 이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나 그 돈 받고 처벌 받을래. 그런 거를 방지해야겠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중한. 포인트는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입니다. 위약벌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페널티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금만으로 손해가 있고 별도로 페널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겁니다. 위약벌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강의 범위에서 벗어난 건데 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위약금과는 구별되고요. 위약벌은 어떤 의무,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방법이고 근데 위약벌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과도하게 중한 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이. 그런 경우에는 무효를 하는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해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에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자, 소송에서 증언한다. 민사소송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증인이 협조를 안 하면 일단 증인을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증인 나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나오면 인지상정상 우리가 교통비 정도는 줄 수는 있어요. 이게 통상 용인된 수준 대가라는 것은 인지상정상 교통비 정도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허위 진술을 기대할 정도예요. 뭔가 내가 이 대가성에 부응하는 뭔가를 진술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주는 것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한 번 갔다 오니까 이러고 주겠다. 그럼 누가 봐도 증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약정들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음 도박 채무 변제. 우리가 도박과 관련되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 어째 동기차고 동기가 불법일 때는 동기가 표시거나 알려질 때는 법률행위 내용이 돼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서 토지 양도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앞서 배웠고요. 도박 자금의 제공 법무죠. 포인트는 도박이라는 표현들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이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토지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얘기는 도박 자금 대신에 이 토지를 넘겨주겠다 그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넘겨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양도계약 그 체결했던 상대방이 야, 너 도박 채무 대신 이거 주기로 했으니까 줘.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 그래요. 이거 내 양도계약 한 건 맞는데 이거 도박채 빚 갚으려고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법정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이 약정에 기초해서 이 토지를 넘겨달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전 대여 행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원칙은 유효해요.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 갚어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이거 도박자금 제공하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법정 과정에서 그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금전에 대하는 행위는 무효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을 상대로
차용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공무원의 직무 관하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하는 약정. 공무원의 직무에 청탁하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형사처벌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오죠.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중매매인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매매 계약이 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직 이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매 계약에 위반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다만 갑을과 을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죠.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이 병이 갑의 배임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을이 매매 계약을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매매 계약을 이 갑과 병 사이에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효히.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뭔 겁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선량 분석 기타 사회적 질서 위반이 된 거다. 즉 매도인 배임이 적극 가담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무효는 을도 아무나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을은 당사 이해관계는 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당권 설정의 무효는 을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절대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시면 이제 케이스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차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 을,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그럼 을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은 어딘가?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시점이겠죠. 매매 대금을 전부 하기 전까지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의 사정에 의해서 병 은행에 대출을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니까. 비록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이 을에게 병 사이에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병이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배임에 적극 가담해서 사회질서의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을의 입장에서는 이 무효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매매 대금을 다 전부 지급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살아있잖아요. 을의 입장에서는 이 병의 저당권을 말소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병을 상태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떤 주에서? 소유자의 주에서. 그럼 사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있죠. 병과 갑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러면 을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맞아, 네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건 맞는데 병 네가 이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도 갑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심리를 해보니까 그 사실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이 근저당권은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무효가 맞는데 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무효로 주장을 못해.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렇게 해요. 야, 사회질서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질서 위반행위가 아닌 구체적인 다 이제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부분이 참 애매해요.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상식, 일반이 느끼는 그 감정에 의하게 되면 뭔가 나쁜 짓이 돼요. 실제로 또 나쁜 짓이에요. 강제 집행 면달 목적, 양도소득 회피할 목적. 그런데 유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법 상식이나 감정에 좀 혼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헷갈렸는데 결국은
많이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 여러분, 주택 임대차법 할 때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주택 임대차법 할 때 그 건물이 무허가이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민사소송,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제가 변호사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착수금을 받고 성공을 하는 경우에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건 성공의 조건이겠죠.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수료 수수료.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중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일회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내가 옆집에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토지가. 그런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아는 사람 부탁을 한 거예요. 아, 여기 옆에 있는 이웃이니까 이거 좀 팔아달라고. 중개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겠다. 그래? 내가 이웃집 사람이고 하니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회성을 하는 거니까요. 자기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는 우연히 일회성입니다. 그런 경우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돈 주기로 했던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경우예요. 우연히 일회성. 이분이 포인트입니다. 우연히 일회성의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핵심 지문은 이제 구체적인 예, 그리고 우연히 예와 우유가 아닌 예를 적시를 했고요. 이 예문들은 다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 돌아가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른 해석의 문제고 정책적인 판단이지 하나의 논리 문제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서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론 다 이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시고요. 다 지문에 빈출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들, 사례들, 이 사례들, 구체적인 예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맞히는 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지만 이건 이해가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좀 암기를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판단하시고 열심히 이 지문들을 입에 붙일 정도로 하십시오. 특히 아닌 경우들, 특히 1번과 2번이 참 많이 헷갈려요. 딱 지금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느꼈지만 아니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 혼동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주의하셔서 하시고요. 자, 이로써 사회적 타당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